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76강 태수입니다. 지금의 아내와 저는 18살의 공장에서 일하며 함께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내는 낮에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작은 불빛에 의지의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소녀였고, 저 또한 공장에서 일을 배운 뒤 번듯한 사업체를 꾸려나가겠다는 야망이 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서로 한 공간에서 일을 하며 서로의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서로를 아꼈고 그 사랑은 곧 결혼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21살에 결혼을 하게 된 저희는 당시 많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젊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만으로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저희에게는 외아들, 진영이라는 소중한 존재도 생겼죠. 아내와 저는 아들을 얻은 후 그 아이에게 모든 사랑과 헌신을 쏟았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을 위해 일하며 헌신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을 운영하고 밤에는 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저희는 빚 한 푼 내지 않고 아들의 대학을 보내기 위해 평생을 땀 흘려 일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고 성격도 밝은 것을 보며 아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그 흔한 동화책을 많이 사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집에 있는 몇 권 안 되는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책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조차 없었기에 책이 아들의 장난감이자 유일한 취미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해서인지 또래보다 문장 구사력이나 말을 할 때 논리력이 주위 또래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발달했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도 과외는커녕 학원조차 제대로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고 즐겨했던 것이 큰 자산이 되었던 것이었는지 어떤 어려운 내용을 학교에서 배워도 이해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남들이 3번, 4번을 봐야 이해하는 수학 공식이나 과학 내용도 한두 번만 봐도 척척 이해하는 모습이 참으로 기특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대학에서 학생회장도 맡으며 학업에도 충실하고 학교에서도 리더십 있게 행동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또박또박 잘했기에 학생들을 휘어잡는 똘똘한 이미지였습니다. 아내는 대학생이 된 아들이 요즘 시대에 이렇게 진취적이며 늘 본인의 발전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며 매일 아들의 미래를 함께 꿈꾸며 응원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이 아들에게 닿은 것인지 아들은 졸업을 한 후 1금융권 은행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들이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것을 보며 비로소 조금은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취업 후 사내 와인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아내 미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를 다니며 사내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와인을 좋아하는 공통점으로 퇴근 후 좋아하는 와인바에 가서 둘만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대학 시절부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항상 일에 열정적이었던 아들은 동료들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미영이도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이었고 미영이 또한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런 미영의 성격은 아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저희 부부에게 처음으로 미영이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배려심도 많고 앞으로도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희 부부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자기 짝을 찾았구나 싶었고 아들이 극찬하는 미영이를 어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미영이를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본 며느리의 모습은 단정한 차림의 밝은 미소로 첫 인사를 건넸고 저희 또한 미영이의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영이는 배려심도 깊고 아들과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정말 좋은 인연이구나 생각하며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집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직장 근처의 집은 전세금조차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직장과 거리는 멀더라도 서울 외곽 쪽이면 매매까지 가능할 듯 싶었지만 출퇴근에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예비사돈께서 아들 부부에게 직장 근처에 집을 해주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왜인지 부담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가까이에 집이 생기면 아들 부부가 경제적으로 한층 더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비 안사돈께서는 집을 아이들에게 해주는 대신 그 집을 채울 가전과 가구는 저희 부부가 준비해 주길 원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며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게 모은 돈이었지만 이 돈을 아들 결혼을 위해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결혼을 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가 잘 살기를 바랐고 가끔씩 도움을 주며 손주를 돌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째 손주가 태어날 때쯤이었습니다. 아내는 며느리가 만삭의 몸으로 힘들까봐 걱정하며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아들 부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들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 안에 들어가 첫째 손주도 돌봐주고 집 정리도 해주고 싶었지만 괜히 시어머니 챙긴다고 만삭의 며느리가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움직이고만 있을까 싶어 반찬만 문 앞에 두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반찬을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아내는 우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반찬을 해다가 문 앞에 두고 가려고 왔다가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러는데 집에 잠시만 있다가 가도 되겠니? 엄마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나갈게요. 그 순간 전화 너머로 그 반찬을 누가 먹는다고 갑자기 그걸 싸와라고 투덜거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손 무겁게 들고 온 엄마를 들어오라는 말 대신 본인이 집 앞으로 나온다는 말에 아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비도 오는 궂은 날씨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요즘 몸이 많이 힘들어서 지금 집에 장모님이랑 처제가 와 있어요. 같이 있으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콜택시 불러드릴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세요. 됐다. 내가 알아서 가마.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아내는 만류하는 아들을 뒤로하고 그 장대 같은 비를 맞으며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집에 간 김에 손주도 보고 오후 늦게나 돌아올 줄 알았던 아내가 비를 쫄딱 맞고 집으로 들어온 모습을 본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혹시라도 일이 커질까 싶어 얼버무렸지만 이미 얼굴에는 불쾌한 모습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자초지종을 물었고 모든 일을 알게 된 저는 화가 매우 났지만 아내가 말리는 터에 아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아내를 본 저는 그날 밤 분노를 억누르며 잠을 설쳤습니다. 그 후에도 저희 부부는 그날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잘 살기 바라는 마음과 아내가 당한 무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다급한 표정으로 저에게 부탁을 하러 왔을 때 꾹꾹 눌러뒀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숨 넘어 갈 듯하니? 처가댁에서 결혼할 때 해주신 집이 경매에 넘어가 다음 달에 집을 빼줘야 할 것 같다네요. 곧 있으면 둘째도 태어날 텐데 당장 어디 가서 지내요. 좀 도와주세요. 알고 보니 처가에서 해준 집을 아들이 과도하게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금융가에서는 암암리에 전해지는 주식 이야기에 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상한 잡주에 돈을 다 날려버린 것이었고 결국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을 처가에서 마련해 준 것에 대해 미안함과 그동안 내심 본인이 집을 해왔다는 것을 피력해왔던 며느리의 티나는 행동들이 교차되어 떠올랐습니다. 더군다나 일확천금을 노릴 생각으로 생각 없이 저지른 아들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똘똘하고 총명했던 아들이 대체 왜 이렇게 한심한 행동을 할까 속이 쓰려왔습니다. 생각을 좀 해볼 테니 돌아가거라. 아버지 집 꼭 해주셔야 해요. 저 집 없이 미영이랑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손주들을 생각해서라도 집을 바로 마련해 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는 날 장모님과 처제가 집에 와 있다며 문 앞에 나와 들어오라는 소리도 않고 문전박대한 아들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처가가 집을 사준 일로 처가에는 아무런 찍소리도 못하면서 은근히 저희 부부를 등한시했던 아들의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저는 아내를 문전박대한 그날처럼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집은 어떻게 됐어요? 계약은 하셨어요? 아니 집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해주마. 이 얘기 하시려고 이런 날 부르셨어요? 그냥 전화로 말해줬어도 되잖아요. 밖에 비가 많이 내리니 조금 그치면 갈게요. 우리 지금 나가봐야 하니 빨리 나가거라. 앞이 안 보여서 운전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가요? 먼저 나가세요. 이따가 갈게요. 그리고 집은 아이 태어나면 꼭 해주시는 거죠? 나중에 가서 무책임하게 말 바꾸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무책임하다니? 그래, 잘 말해줬다. 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힘들게 반찬까지 준비해 간 엄마가 비 맞을까 봐 연락했더니 문전박대까지 하니? 그건 어머니가 오신다는 말씀도 없이 오셨고 반찬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해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집에 장모님이랑 처제가 있으니 불편하실까봐 가시라고 한 거고요. 서로 못 볼 사이도 아닌데 인사하고 잠시 앉았다 가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니? 그래서 전날은 콜택시도 잡아드린다고 했는데 거절하고 가신 건 어머니라고요. 넌 끝까지 반성이라는 게 없구나. 그 잘난 처갓집 바짓가랑이 붙잡고 살지 그러냐? 왜 여기 와서 이러는 거야?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너희한테 집 해줄 생각이 없다. 그만 가봐라.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아이들이랑 저희는 당장 잘 곳도 없다고요? 그건 너희들 사정이고 처가집에 들어가서 살던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창문을 마구 때리며 천둥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체념한 표정으로 무겁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걸어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본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둘째 손주의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 할 날짜도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저에게 집 문제로 더 부탁할 수 없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고 아들도 역시 저에게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집을 빼줘야 하는데 당장 집 구할 돈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나도 알아. 부모님께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화가 너무 많이 나셨어. 다시 부탁드리러 가는 건 무리야. 그럼 우리 어디로 가? 당장 둘째도 태어나고 원룸에서 잘 수도 없잖아. 처가댁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 당신이 장모님께 연락드려서 잠시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려봐. 아들의 가족이 처갓집에서 지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사도는 사위가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처갓댁에 얹혀 살게 된 상황에 대해 점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남자라고 해서 집을 해줬는데 이걸 담보 대출 받아 주식으로 날려버렸다는 말에 온갖 정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딸과 손주들이 편하게 지내는 것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위의 무책임한 모습에 점차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위 이 집에서 계속 이렇게 살 생각이야? 대책이라도 있는 거야? 아들은 갑작스러운 장모님의 말에 당황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장모님, 저도 최대한 빨리 집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잘 풀리지가 않아서요. 상황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능력이 없는 거겠지. 아들이 이런 대형 사고를 쳤으면 집을 해줘야 할 사람이 사돈 댁 아니야?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집 한 채도 못 받아서 여러 사람을 고생시켜? 바깥 사돈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 한 채 마련 못 해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내 딸이랑 손주들이 고생하는데 집도 못 구하고 이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답답하네. 나 같으면 당장이라도 찾아가 몇 날 며칠이고 무릎 꿇고라도 빌어 도움을 받겠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부모님께도 사정이 있어서. 사정?
가장이 가정을 책임져야지 언제까지 눈치 보면서 미적대고 있을 거야? 안사돈은 목소리를 높이며 아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아들은 장모님의 계속되는 구박에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부모님에게 집 문제로 다시 말 꺼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장모님에게 그런 사정을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뾰족한 방법은 더 없었습니다. 현대판 대릴사위 노릇이라도 하며 처가에 바싹 붙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만삭의 아내와 첫째 아이 살피랴 퇴근 후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둘째 손주가 태어났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저희 부부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단단히 삐진 듯 하지만 저는 아들 부부가 너무 괘씸해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남처럼 지내다 시간이 꽤 흐르고 둘째 손녀의 돌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 진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손녀 돌잔치를 집에서 간단히 하겠다는 전화였습니다. 돌잔치는 집에서 간단하게 가족들이랑 하기로 했어요. 손녀 태어났다고 연락 한 통 없더니 이제 와서 돌잔치는 오라는 이 말이냐? 아니요.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간단하게 처갓집 식구들끼리만 하기로 해서요. 그냥 이 말 전해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가족도 아니고 식구도 아니니? 이딴 헛소리 하려고 전화했다고?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아지랑이처럼 퍼져가는 상처와 실망감의 식구들끼리라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녀 돌잔치에 못 가게 되는 건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지? 우리는 가족도 아니고 식구도 아니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가정이 이렇게 파탄 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이런 행동은 절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의 사정에 맞게 월세든 전세든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모에게 집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노력해왔던 순간들이 무너져 버린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떠날 생각이었지만 오늘의 전화통화를 끝으로 모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버리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기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이참에 작성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 남은 삶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자식 녀석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 유산을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가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자녀들과의 관계나 현재 자녀들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들 녀석 하나 있는데 결혼한 이후로 거의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 손녀를 낳고도 저를 찾아오거나 연락도 없고요. 최근에 연락 와서는 처가 식구들하고 둘째 손녀 돌잔치 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선생님 현재 상황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의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체에 기부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부를 희망하는 분야나 구체적인 단체가 있으신가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돕거나 의료시설 지원 같은 데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겪은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겪었으면 해서요. 그 뜻 정말 귀중하십니다. 기부를 원하시는 분야가 명확하시니 유언장의 일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재단에 기부하거나 지역 병원에 지정 기부하는 방식도 있고 강태수 장학금 같은 기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장학금이라니 그거 좋겠네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도 그게 더 보람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유언장에 구체적으로 장학금 기금 설립을 명시하고 필요한 기금 설정 방법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언 집행자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 믿고 맡길 만한 분이 있으신가요? 친척들보다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집행자가 되어 어르신의 뜻을 이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 기부 단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의 기부금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조율할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사망하게 되면 모든 재산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이 법적으로 잘 이행되도록 서명과 공증 절차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만나서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서류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저는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뜻깊은 장학금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처럼 저희 전 재산 사회 환원 소식은 아들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집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해도 결국 나중에 돌아가시면 재산을 물려받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아들 부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보, 아버님 왜 이러시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남겨주고 사회환원 한다는 게 말이나 돼.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아버지한테 좀 세게 나간 것 같아서 찝찝한 마음이 있긴 했는데 이 정도로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 그냥 손 놓고 이렇게 있을 거야? 얼른 찾아가서 빌어서라도 이 상황 수습해야지. 발등에 불 떨어진 아들 부부는 염치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죠? 둘째 손녀도 한번 안아보셔야죠. 아버님 아직 손녀 한 번도 못 안아보셨잖아요. 얼마나 귀여운지 한번 안아보세요. 얼굴 두껍게도 손녀를 앞세워 찾아온 아들 녀석을 한 대 때려주고 싶어질 정도로 미웠지만 손녀가 눈에 아른거려 꾹 참았습니다. 재산 환원한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 찾아온 아들에게 더욱 더 정 떨어졌지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네가 말한 네 가족끼리 잘 살지 뭐하러 여기까지 찾아온 거냐? 아버지, 그땐 저도 서운한 마음에 투정어린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아닐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왜? 니들한테 재산 1원 하나 물려줄 생각 없다니까 이제야 찾아온 거 아니냔 말이다. 아버지, 말씀을 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저희가 재산 때문에 찾아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입에 침 하나 바르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아들이 저희 다짐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수십 번 수만 번 생각을 해왔다. 그래도 아들인데 하며 한 번 더 참고 품을까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오늘 너의 이런 낯짝과 부끄러운 행동이 나의 결심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구나. 어릴 때 똘똘하고 총명하던 네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 자식 잘못 키운 다 부모 탓이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한다. 잘 못 키운 자식 버리고 앞으로 커갈 어린 친구들이 바른 인성으로 자라게 도움을 주는 곳에 나의 재산을 모두 환원하기로 했으니 그리들 알거라.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네 녀석하고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으니 썩 내 집에서 나가. 아버님,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마음 돌려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네 새끼 니들이 알아서 키워라. 둘째 태어나고 1년이 지나도록 연락 한 번 안 하던 며느리가 하는 말치곤 상당히 불쾌하구나. 저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저의 단호함을 느낀 아들 부부는 오늘 여기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 재산이 돌아가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나 봅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나는 대로 손주들 재롱 떠는 사진과 안부 문자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의 이런 변화된 모습이 반갑기도 했지만 이 모습이 진실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식 손주들 뒤치다꺼리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오롯이 아내와 둘만의 노년을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공복에 집 근처 공원을 가서 맨발 걷기를 하며 아내와 산림욕을 즐겼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한 시간이 전무했다는 것을 아들과의 불화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서로에게 집중하며 다가올 노년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에도 아들 부부는 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손주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근황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의 결정을 뒤집어 엎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아 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들 부부가 변화하려는 모습을 실행하다 보면 아들 부부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날이 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그러지 않아도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진정으로 저희 부부가 저희만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